자,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량 또는 이자율이 지금 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총 수요를 안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했듯이 무슨 뭐 케인즈 학파나 고전 학파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는 우리가 또 케인즈와 그 고전학파의 차이를 보도록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이자율 하락이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그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유출입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면 국내 이자율과 지금 해외 이자율이 이렇게 있죠.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있는데 만약에 해외 이자율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해외로 다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나가려고 그러면 지금 그 갖고 있던 원화가 지금 달러화로 바뀌어야 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평가절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 절하. 지금 1달러를 살 때 원화를 뭐 1,000원을 주던 것을 지금 1,300원을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300원만큼 절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원화가 절하가 되게 되면 지금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냐면 한국의 물건이 1달러에 팔리던 그러한 물건이 지금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도 1,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본 유출입이 지금 달라지게 되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총 수요가 증가한다.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그 환율의 평가 절하와 순수출의 증가가 뭐랄까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될까요? 지금 이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최근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관계를 보여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달러화와 원화 그리고 일본의 그 엔화 지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그 경쟁 상품들이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고 원화만 평가절하되면 원화가 그 한국의 상품이 일본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원화도 가치가 절하가 되고 엔화도 가치가 절하가 같이 되게 되면 한국 상품하고 일본 상품하고의 그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환율만 지금 달라지게 되고 지금 오히려 수출은 그대로 있고 수입 가격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 1배럴에 만약에 60달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1배럴에 60달러. 뭐가요? 원유가.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달러가 비싸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원화를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수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계가 순수출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에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변화다라고 한다면 환율의 평가자랑 원화 다른 조건들은 전부 다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율의 하락은 지금 채권 가격 또는 자산 가치의 상승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죠.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비가 더 늘어납니다. 주택, 실질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율 하락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낮은 이자율로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제 이자율 하락은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게 얘기는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율 하락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가계, 기업의 대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누구나 다 지금 그 돈을 낮은 가격에 빌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1년에 100만 원만 내면 돼. 싸죠. 그죠?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1억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리고 갚으면 되잖아. 그지? 갚으면 돼. 또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또 빌리면 돼. 뭐 이런 식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 값을 치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량 증가, 지금 순수출 증가, 자산 효과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그 총수요를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면 우리는 총수요를 조절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화폐 시장하고 화폐 시장하고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 화폐 수요가 있고요. 화폐 공급이 있습니다. 화폐 공급량을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늘린 거죠.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총수요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고 단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지금 이자율이 하락하고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했던 얘기를. 자, 근데 우리는 이 통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보면 통화 정책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가장 많이 쓰더라. 그리고 재할인율 지급 준비율은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 경제 성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지금 경제 성장을 우리는 그 목표로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방에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거쳐야 될 그러한 단계들이 많습니다. 먼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건 재할인율 정책이건 지급준비율 정책이건 통화의 변화, 본원 통화의 변화,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온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과 부채, 은행의 그 경영 상태를 달리해주고 단기 이자율,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RP 7일물짜리를 우리는 변화를 시켜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통화 총량, 통화량 그리고 은행의 신용이나 장기 이자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최종 목표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통화 정책을 보다 보면 통화 정책의 최종 목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다. 안정적인 거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지금 펼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는 사실 이런 건데 이렇게 조작 목표와 지금 중간 목표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 하나만 보도록 하죠. 단기 이자율로부터 장기 이자율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습니다. 금융시장 참조에서 우리는 RP 7일물 그리고 CD 91일물 그리고 단기 국채, 장기 국채 그래서 시장 이자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가야 장기 이자율 3년 이상의 지금 이자율이 달라져야 이것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 이것도 사실 상당한 의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정책이 작동을 할까?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먼저 이러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완전 고용 수준에서라면 과연 통화 팽창 정책은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 완전 고용 수준이라면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만 보도록 하죠. 여기가 만약에 완전 고용 수준인데 만약에 통화량을 늘려서 지금 만약에 총 수요가 증가했다면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생산점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건데 이 점에 그대로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죠.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생산점으로 가려면 이 사람들이 이 국가에서 갖고 있는 자원, 노동 다 늘어나야 됩니다. 기술도 좋아져야 되고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자원 노동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총 공급이 감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가만 오르고 이 사람들의 완전 고용 수준의 국민소득은 달라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에서는 우리가 통화 팽창 정책을 사람들이 추진을 하나?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일시적으로 과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 과열되게 되면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에서 통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러한 점에 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통화 정책의 중간 목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위에서 여기에서 정책 수단이 있고 그리고 조작 목표가 있고 중간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여기로 갈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통화량에 중간 목표를 두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자율에 지금 중간 목표를 두고 있다. 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다를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케인즈는 일단은 화폐 수요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화폐 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고 화폐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케인즈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무엇의 함수냐?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이것이 소득과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케인즈가 얘기하는 이 소득이라는 것이 안정적이냐? 아니야. 안정적이지 않다. 이게 불안정하다. 경제 자체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득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안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폐 수요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여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자율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 이것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감소할 때에는 통화량을 줄여주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때에는 통화량을 늘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통화량을 조절을 해주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된다. 통화량을 계속 조절을 해서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한다. 케인즈의 중간 목표는 이자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목표는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조절을 해야 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재량적으로 움직여준다라는 얘기에 통화주의 학파들은 기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화폐 수요라는 것이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MV는 PY 그래. 여기 Y를 이렇게 씁시다. PY 이렇게. 그죠? 이것이 Y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M은 지금 V분의 1의 Y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만 지금 통화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경제가 갖고 있는 완전고용 수준이라면 완전고용 수준에 필요한 지금 이 통화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정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유통 속도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적합한 이 통화량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끝까지 유지해 줘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계속 변동을 시키게 되면 완전 고용 수준은 여기서는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물가 수준만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통화량의 변화는 물가의 변화만 가져온다.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 상승을 자극해서 지금 명목 이자율을 높여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완전 고용 수준의 그 생산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고전학파의 얘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그러한 국민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일치가 되고 완전 고용 수준에서 완전 경쟁에서 이러한 그 생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이 통화주의 학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완전 고용 수준의 이러한 생산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통화량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지금 물가 수준에만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물가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케인즈가 이자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을 가만 보면 실질 이자율에다가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expected inflation,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미래에 대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예측이 과연 정확해?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잘 알 수 있어? 불확실하지. 불안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정보를 주지는 못하고 불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케인즈는 이러한 불안전한 정보에 목숨 걸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고 통화량을 변동시키자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낫다.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지금 가자. 만약에 그러면 경제 성장이 지금 뭐 3%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통화량을 3%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맞춰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완전고용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면 얘를 3% 늘려주게 되면 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는 지금 물가 상승만 보자. 지금 우리가 이 국민소득의 증가는 우리가 시시각각 찾아보기가 어려워. 지금 당장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물가는 그보다 더 찾기는 쉬워요. 물가는 찾기가 더 쉬워. 물가가 만약에 5% 올랐어. 야,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무슨 얘기야? 통화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 통화량을 줄여. 그래야 이것이 안정적으로 2%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지금 연방준비원 FRB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물가를 2% 수준으로 잡는다.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잡는다. 이것을 목표로 우리는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량을 줄인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 금리를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될 때까지 2%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케인즈 학파의 얘기와 고전 학파 통화주의자의 얘기를 두 개를 다 잘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화주의자의 얘기를 들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떠한 식으로 해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연준은 앞으로 우리가 물가를 올릴 거야 아니 물가랜다 이자율을 올릴 거야라고 한 6개월 정도를 예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진짜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고를 해요. 그리고 또 실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되어져 왔었어요. 근데 상당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준비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자율을 지금 3%를 유지할 거야. 이자율을 3%로 유지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2% 수준이다. 3%를 유지하고 3%로 가겠다. 오케이. 그게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3%라는 이자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모든 사업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하고 지금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이러한 예고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죠. 지금 갑자기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갑자기는 아닙니다. 예고는 하긴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그러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였죠.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 통화주의자는 이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중간 목표로 삼고 통화 정책을 추진한다. 케인즈 학파는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케인작파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통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불황기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을 봤잖아요. 그죠? 불황기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이자율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봐라. 통화량을 아무리 여기서 늘려봐라. 경기가 안 좋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봐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화폐 보유만 늘어나고 실제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소비 투자로 이어지진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자율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이자율은 그대로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죠. 일본의 지금 경기 침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일본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잃어버린 뭐 20년, 잃어버린 30년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그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유동성 함정에 빠졌던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기 케인즈 학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통화량의 변화가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거에 동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투자 확대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이자율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0% 이자율도 나오고 마이너스의 이자율도 나오고 뭐 실질 이자율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투자의 증가로 지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통화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보도록 하시죠.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 상승과 명목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MV는 PY 이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고 얘가 늘어나게 되면 얘는 완전 고용 수준에서 달라질 바가 별로 없고 얘만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명목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물가 상승할 거야라고 하는 미래에 물가 상승할 거야라는 그런 것 때문에 명목 이자율 증가한다. 여기 물가 상승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완전 고용 수준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지금 그 완전 고용 수준에 있는 경기를 지금 조절하려고 노력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통화주의자들의 생각으로는 통화 공급을 지금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불안정하게 되면 경제 불안정성과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경제 성장하는 것만큼만 지금 통화량을 증가시켜 주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죠?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이게 이렇게 다르게 되는 이유가 화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 거래적 투기적 수요, 지금 예비적 수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것하고 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화폐라는 것을 사람들이 왜 보유를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재의
그 경기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이러한 경기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금 것, 이 사람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 케인즈와 통화주의자,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지금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그러한 정책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이 그 누구의 얘기건 간에, 그 누구의 얘기건 간에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려면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도 분명 지금 단기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 이자율까지 가는, 여기까지 가는 그러한 시간이 한 2, 3년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1년 후에 지금 경기가 안정화가 됐어 라고 하게 되면, 이게 통화정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그냥 놔둬도 될 걸 괜히 너네들이 이자율 달라지게 하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 통화 정책의 시차 문제, 우리는 재정 정책 얘기할 때도 시차에 대한 문제는 했었습니다. 그죠?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간, 여기까지 걸리는 이러한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래서 이게 정책 효과가 제대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장기금리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지금 RP 7일물짜리에 지금 이자율을 조절을 해서, 이것을 조절을 해서 지금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소비와 투자는 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 하면 지금 3년물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3년물 이자율은, 여기에는 지금 그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장기 이자율을. 그죠? 그러니까 3년 후에 내가 돈 빌려줬다가 받을 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3년 후에 받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물가가 만약에 10%가 올랐대. 그러면 내가 최소한 10%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이게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3년 후에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이 수준을 가지고, 예상이 되는 그러한 수준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3년 후에 물가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업가들은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책 다 떠나서 우리가 3년 후에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갖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은 이자율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후에 정말 과열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자율 더 높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자율을 낮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도 이것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럼 장기 이자율은 계속 높아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면, 장기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책은 이것을 낮추어서 지금 7일물을 낮추어서, 장기 이자율을 낮추어서 지금 이것을 안정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예측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고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기 금리의 문제 때문에 통화 정책이
잘 안 먹히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 팽창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늘어날 때 얘가 감소하는 경우, 그러면 얘는 달라지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어나는데 통화량을 늘렸는데 지금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통화량이 돈이 많이 풀렸는데 계속 돈을 그냥 보유하고만 있는 거예요. 갖고만 있는 거죠. 화폐 보유가 증가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화폐를 갖고 있어도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당히 낮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유통 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어떻게 되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생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왔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일관되고 좀 지속적인 그러한 거를 단기 금리 인하를 한 번으로 땅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RP7물 이것을 1회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 다음 달에도 또 3개월 후에 또 반복, 또 하락. 이렇게 돼야 이것이 장기 금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야 물가 총수요가 증가하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 지금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죠. 이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화폐 회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죠? 이것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것을 미래에 대한 물가 상승이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명목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 이자율은 떨어져 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이것이 지금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침체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지금 그 경기를 회복을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침체되어진 상황이라면 물가도 떨어지는 그러한 낮은 그러한 상황이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살아날 거다라고 지금 믿고 그리고 명목 이자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러면 유통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 그러한 돌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져야 통화 정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맞춰 나가기가 이러한 조건들이 전부 다 맞아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 그죠?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얘기들이 또 이어질 수가 있냐면 그럼 미래에 대한 물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왜? 현재 물가 상승이 명목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이것이 미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정확하게 나온 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라고 하게 되면 이거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통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움직여 나가는 것이 많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미래에 대한 물가 상승이 달라지게 되면, 그죠?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지네. 이러한 얘기들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미래에 대한 물가 상승이 정확한가?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지금 그 정확한가?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기대 이론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